본 방송은 10월 26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96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이어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에서 조금 벗어난 야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느 프로 스포츠든 자본 없이는 굴러가지 않지만 모든 스포츠가 스포츠를 행하는 그 자체로 생산성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본을 충족시켜주는 스포츠의 스폰서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권호섭 PD님, 조은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님, 저희가 스폰서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야구공작소 활동하면서 야자수만큼이나마 좀 엄청나게 열의를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에 홍보한 대로 올해 12월에 야구공작소가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아마 많은 야구계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제 야구 팬 여러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실 거고, 또 컨퍼런스의 발표자로서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 또한 이제 많이 오실 텐데, 이제 저는 야구 공작소의 일원으로서 해당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지금 해당 행사를 좀 지원받고자 스폰서십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이 이제 패널로 오신 훈이님이 이제 총 책임자로서 저와 함께 이제 후원사 업무를 같이 함께 하고 계신데, 그리고 많은 우리 또 스폰서십 TF팀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야구나 스포츠의 스폰서십이 어떤 형식으로 좀 굴러가고 있나, 내가 모르는 스폰서십과 여러 가지 자본의 형태나 사업의 구조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프로야구 그리고 스포츠에서 이제 스폰서십과 후원이 어떤 형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스폰서십 특집으로 좀 오늘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야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조금 스포츠 스폰서십을 좀 소개하면서 스몰 토크를 조금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필드에서 스폰서십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를 다룬 적은 사실 없습니다만, 과거부터 좀 저는 다양한 스포츠 리그라던가 메가 스포츠 이벤트 등을 좀 접하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의 스폰서십을 좀 오랫동안 직간접적으로 좀 경험한 사례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 2018년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메인 스폰서였던 이제 코카콜라 당시 스폰서십 성화봉송 주자로 저는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당시 성화봉송 메인 스폰서로 이제 KT 그리고 삼성, 코카콜라 이렇게 세 가지 스폰서가 이제 공동으로 해서 조직위원회와 함께 이제 성화봉송 그 프로그램을 이끌었거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스폰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코카콜라를 선택을 했는데, 왜 코카콜라를 선택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 코카콜라 스폰서십 이제 함께하는 성화봉송 주자로 선택돼가지고, 네. 이제 저는 제주 지역에서 성화봉송을 참여를 했고, 또 이제 스폰서인 코카콜라로부터 이제 다양한 기념품을 좀 제공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사례처럼 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스폰서와 함께하는 다양한 여러 스포츠 행사를 좀 경험적으로 접하다 보니, 아무래도 진로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스포츠 사업이나 마케팅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나름 이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좀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이 스포츠에서 스폰서로서 이런 지원을 하는 문화라던가 스포츠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역사나 유래 이런 거를 좀 공부하고 찾아보는 부분에 좀 이제 관심이 있고 취미급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스폰서십 관련 스몰 토크를 하자면, 전 e스포츠 팀에서 짧게 인턴을 했었어요. 네. 그때 속해 있던 팀이 사업개발팀, 그러니까 스폰서십을 주로 담당하는 팀이었고, 물론 마케팅 팀 일도 같이 했습니다.
왜냐면 스폰서 연계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은근히 협업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일지를 같이 했었고 그때는 이제 신한은행, 레드불과 스폰서 연계 이벤트를 기획 내지 운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레드불은 좀 이벤트 처음에 아이디어 짤 때부터 뭐 참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망했고요. 근데 망해서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구단에 있어 보면 시키는 일이 은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턴한테. 근데 슬랙 사내 메신저 보면서 제가 입사하기 전에 문서도 다 뜨거든요. 그런 네. 거 보면서 배운 게 더 많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스폰서십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글로벌적으로 규모가 되게 크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140조, 앞으로 오.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뭐 CAGR도 두 자릿수 때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 시장의 성숙도가 그렇게 뭐 성숙하지 않았고 이 업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스포츠 마케터 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마 이 스폰서십 시장을 쭉 트래킹 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뭐 10명은 고사하고 한 5명도 안 되지 않을까. 뭐 저도 뭐 또 아니지만 그냥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되는 게 기본적으로 채용을 잘 안 하는 직무긴 해요. 그리고 PR 담당자나 광고대 행사 출신들을 좀 데려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관련 대회 활동도 뭐 잘 없고 뭐 다만 시장 규모만큼은 큽니다.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요. 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좀 뭐라도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패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스폰서십과 마케팅의 차이 아니면 스폰서십의 정확한 의미 등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혹시 스폰서십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요즘 스폰서십이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오. 대신 파트너십이라고 많이 해요. 왜냐면 오늘날 기업이 구단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가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히 구단이 기업한테 노출 효과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 대가로 후원금을 지불하는 관계 딱 그 자체였어요. 네. 이게 스폰서십의 본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다차원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플러스 기아랑 플렉스는 서로 유니폼 스폰도 하지만 플렉스가 딥기의 인사관리 업무를 돕고 있거든요. 오. 이제 플렉스가 HR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도움을 주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스폰서십과 MOU를 섞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비슷하게는 파리올림픽 때 딜로이트 1등 컨설팅 펌이자 회계법인이죠. 여기가 파리올림픽 위원회를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후원사로도 로고 플레이를 했지만 이런 자문 역할도 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사례는 WNBA에서 있었던 사례였어요. 네. 이제 여자 프로 농구팀은 되게 미국은 거리도 그러니까 경기장 사이의 거리도 되게 길고 그죠. 그래서 이동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걸 원래 구단이나 리그가 담당해 왔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 델타 항공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노선도 델타 항공의 기존 항공 노선을 모두 지원받아요. 그래서 단순 로고 플레이만 했을 때보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훨씬 홍보 효과가 커서 요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도 땡큐입니다. 왜냐면 구단 직원들은 정말 바쁘거든요.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도 많은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의 인재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물론 후원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인력이나 비용을 써야 하지만 스포츠팀은 뭐니 해도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그 팀을 잘 도와서 뭔가 잘 해내면 팬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또 괜찮은 선택지인 거죠. 여튼 스포츠 비즈니스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이 스폰서십보다는 파트너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로고만 노출시키는 스폰서십의 형태는 좀 한물 같고 다차원적인 스폰서십이 인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류를 설명하자면 이 종류를 구분하는 척도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관점은 누구에게 후원하는가, 무엇을 후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후원하는가. 일단 누구에게 후원하는가에 따르면 리그 스폰서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컵 대회도 마찬가지로 컵 대회 스폰서, 그러니까 타이틀 스폰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팀 스폰서가 있을 수 있고 선수 개인에게 후원하는 이걸 인도스먼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팀이나 개인한테 둘 다 선수 스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한테 후원하는 건 인도스먼트라고 해요, 보통. 그리고 무엇을 후원하는가로 구분하면 크게 현금이랑 현물 스폰서로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게 현물 후원이거든요. 네. 프로 스포츠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키움 같은 자생구단은 제가 알기로 50% 가까이 혹은 그 이상 현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키움 프런트만 알겠죠. 이걸 타 구단 프런트라고 해서 서로 정보를 오픈 안 하기 때문에 아무튼 현물 후원을 받는다고 치면 건강식품이나 마사지 기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광의의 넓은 의미의 파트너십 개념으로 살펴보면 구단들이 뭐 맺는 MOU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파트너십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후원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유니폼 패치가 제일 직관적으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유니폼에 뭐 광고판 달려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은 건 사실 구장 광고가 제일 많아요. 비중으로 따지면. 이걸 스타디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야구장 가면은 뭐 좌석 아래에도 뭐 광고판 붙어 있고 그죠. 뭐 그라운드에도 색칠돼 있고 그러잖아요. 네. 혹은 이제 진짜 빅클럽 같은 경우 뭐 정말 유명한 축구팀 이런 경우에는 SNS 콘텐츠를 위한 스폰서를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뭐 스폰서드 콘텐츠라고 해서 구단 계정에 자사 전용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따 후술할 네이밍 스폰서도 포함이 됩니다.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도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장 네이밍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뭐 정말 드물지만 머천다이즈용 스폰서를 따로 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T1 같은 경우는 골 스튜디오라는 유니폼 스폰서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런데 나이키랑 협약해서 MD를 판매합니다. 음. 물론 이건 나이키가 골 스튜디오이기 전에 나이키가 이제 뭐 유니폼 스폰서였고 새로 계약을 했지만 나이키 입장에선 T1과의 관계를 끊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머천다이즈로 방향을 튼 케이스긴 합니다만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스폰서십 종류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비즈니스가 좀 더 발전할수록 전혀 본 적 없는 형태의 파트너십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훈이님이 앞서 뭐 스폰서십의 뭐 종류와 뭐 구분 정의 굉장히 다양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방식들이 현재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없이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소개하는 입장이다 보니 뭐 굉장히 사전적인 정의에 의해서 이제 스폰서십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스폰서십이라는 게 뭔가 각 스폰서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으로 앞으로 뭔가 또 다른 형태의 스폰서십이 뭔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뭐 AI 같은 뭐 첨단 기술이라던가 뭐 새롭게 떠오르는 여러 뭐 OTT나 뭐 SNS에서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콘텐츠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유튜브 광고 뭐 빌보드 광고 뭐 다양한 그런 채널들과 함께 스폰서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죠. 지속적으로 또 이게 등장을 하면서 이 앞으로의 그 시장 트렌드를 굉장히 바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앞으로 스폰서십 형태가 단순히 뭐 현금, 뭐 현물 지원, 뭐 마케팅적인 요소,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파트너십과 같은 그런 업무 협약 개념의 스폰서십을 넘어서 완전히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스폰서가 앞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분야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첨언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PD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즉석에서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그 AI랑 첨단 기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선 실제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도 뭐 메이저리그 사커 그러니까 미국 축구 리그에 세인트루이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구장에 보통 전광판을 깔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스코어보드를 까는 거는 원래 파트너십 개념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냥 돈 주고 기업이 깔아주는 거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구장 내부에 있는 TV도 삼성이 다 설치해주고 그게 한 400개 정도 돼요. 오. 그리고 저희 띠전광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도 경기장에 360도로 깔고 그 경기장 전체 통신만 설치하고 이런 거는 사실 기업이 돈 주고 하려면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쵸. 거고 삼성도 이 정도 규모로 기술력을 홍보하려면 그것도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상생 윈윈하는 전략이 있고 그리고 AI 관련해서 말하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유니폼 전면 스폰서가 스냅드래곤으로 바뀌었어요. 네. 스냅드래곤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 제조하는 업체인데 뭐 여기서도 맨유 스냅드래곤 로고를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AR 올드 트래포드가 뜹니다. 오. 그러니까 에릭 칸토나랑 뭐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라커룸도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고객 경험을 증진시키는 차원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ESG 뭐 CSR 대세잖아요.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파트너십을 활용할 수 있긴 해요. 작년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열렸어요. 축구 대회. 네.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열렸는데 그때 스폰서가 테크노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테크노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데 아프리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을 생산하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축구 후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100개 정도 되는 축구 구장을 리모델링 해주겠다 5년 안에 그렇게 사회공헌을 펼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좀 돌아와 보자면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프로스포츠가 도입된 이후에 스포츠 스폰서십이 자연스레 생겼을 텐데 초기의 스폰서십은 좀 어떤 형태였나요? 일단 프로리그 타이틀 스폰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사실 1982년 출범했지만 사실 국내 4대 리그 스포츠 중에서 타이틀 스폰서의 경우 좀 후발주자에 속한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타이틀 스폰서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보인 프로리그는 이제 축구 K리그인데 1994년 하이트백 코리안 리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맥주 브랜드 그 진로 하이트 진로 맞고 이번에 저희 컨퍼런스를 후원해 주시는 현재 그 기업이기도 하죠. 당시에는 이제 조선맥주라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이 기업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이제 하이트라는 그 맥주 브랜드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는지 이제 하이트백 코리안 리그라고 하는 이제 네이밍 타이틀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첫 타이틀 스폰서로 계약이 체결됐고요. 네. 이제 94년에 이 계약을 체결하고 95년 동안 2년 연속으로 타이틀 스폰서로 유지가 됐는데 사실 95년도에는 원래 현대자동차가 공식 후원사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입찰 권리를 타이틀 스폰서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끝내 후원을 좀 포기하게 되었고 또다시 조선맥주 측으로 이제 스폰서십 계약이 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타이틀 스폰서를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언급한 대로 리그 출범 초기에는 이 스폰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메인 스폰서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메인 스폰서는 아니지만 약간 크고 작은 스폰서십 형태로 지원은 좀 있었던 편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동아생명이라는 그 보험회사가 이제 뭐 파랑새존이라고 하는 광고판을 뭐 83년, 87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해당 광고판에 약간 홈런이 나오면 상금을 주는 형식의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의 그런 스폰서를 당시에 그 진행했다고 리그 출범 초기에 진행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올스타전이나 이제 포스트 시즌에 한정한 조금 그런 별도의 스폰서십은 있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칠성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주력으로 좀 후원했던 스폰서였고 또 98년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아토스라는 그 자동차 모델 아마 모델일 거예요. 전 자동차를 네.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브랜드를 앞세워서 저 아토스의 98년도 포스트 시즌이라는 명칭으로 가을 야구도 그런 식으로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타이틀 스폰서가 KBO에 조금 붙기 시작한 건 21세기 그러니까 야구가 시작된 딱 21세기 야구가 시작된 2000년대부터인데 네. 그 주인공이 삼성증권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각 가정에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 또한 이제 대중화된 시기다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이제 fn.com이라고 하는 이제 금융 웹사이트를 좀 개설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웹사이트를 조금 홍보하기 위해서 해당 명칭을 사용한 타이틀 스폰을 2000년도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정식 명칭은 2000 삼성 fn.com배 프로야구 이렇게 명칭을 좀 붙이게 됐고 총 30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후원을 하게 되었고 해당 계약이 2001년까지 또 2년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2001년에는 35억이라는 금액으로 좀 추가 후원을 했던 그런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의 스폰서십 역사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PD님이 방금 프로스포츠 리그 측면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오히려 국제대회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그리고 나아가 88 올림픽이 정말 스포츠 스폰서십 산업 성장의 기폭제였다고 봅니다. 특히 뭐 88 올림픽은 다 알잖아요. 뭐 비단 스포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뭐 산업화 근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메가 이벤트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뭐 당연히 올림픽 후원에 참여 많이 했고요. 이후 그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국내의 스포츠 리그 포함이고요. 스폰서십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뭐 현대자동차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88 올림픽 때 이제 430대 정도 올림픽 지원 차량으로 그 현대차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코오롱 상사도 BMW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네. BMW 15대도 지원했습니다. 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로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서울올림픽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열리는 올림픽 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도 자동차 부문 대회 공식 스폰서가 됐고요. 뭐 비단 88 올림픽은 기존의 올림픽 후원사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인바운드 역할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 스폰서십 시장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역할도 최초로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해외 스포츠 보면 우리나라 기업 되게 자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뭐 전 NBA를 되게 자주 보는데 비비고 뭐 기아 정말 많이 보입니다. 비록 다 현지 법인에서 관리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뭐 해외 스포츠 스폰서십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역대 KBO 타이틀 스폰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쭉 훑고 갈게요. 일단 2000년부터 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던 기업을 쭉 나열해보면 삼성증권, 삼성전자, CJ, 롯데카드, 팔도, 한국야쿠르트, 타이어뱅크, 그리고 지금의 신한은행까지 이어져 내려와요. 네. 신한은행은 이제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계약이
25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8년을 하는 거고 이게 역대 최장기 기록입니다. 뭐 삼성증권이 이제 2등인데 2000년부터 한 5년간 했었고 삼성전자가 4년으로 그 뒤를 잇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전 이런 파트너십 케이스를 분석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기업이 왜 이 구단을 선택했냐. 그러니까 이 두 개 핏을 찾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펼쳤느냐를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네. 근데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에서 핏을 찾기에는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인지도 하나 보고 한 거예요. 왜냐면 모든 기업들이 다 뭐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 하고 싶어하고 그만큼 노출 효과가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그래서 좀 스폰서십 계약에 뒤따라오는 기업 차원의 마케팅 활동을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신한은행이 야구 마케팅을 어떻게 했나만 볼게요. 네. 이제 올해 리그 공식 명칭이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예요. 이제 20년부터 23년까지는 그냥 신한솔이었고요. 솔뱅크가 아니라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였어요. 뭐 기본적으로 신한은행이 그때그때 미는 서비스를 타이틀로 좀 붙이는 것 같거든요. 솔뱅크는 지금의 솔뱅크는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앱이에요. 그죠. 결국 이 앱 다운로드 수를 좀 늘리는 측면, 유입 관점에서 이걸 전략을 펼쳤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사용자를 계속해서 쓰게 만드는 락인 측면에서 이제 타이틀명을 이렇게 지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앱 내에서 KBO 리그 관련 활동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올스타전 투표, 월간 MVP, 뭐 신한 솔야구 퀴즈 모두 다 앱 내에서 할 수 있고요. 특히 솔야구 퀴즈 같은 경우에는 정답 맞추면 이제 신한은행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맞아요. 마이 신한 포인트라고. 그리고 20년부터 23년까지는 그냥 신한 솔 KBO 리그였어요. 신한 솔은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틀어서 부르는데요. 네. 이제 솔도 아무튼 맞아요. 그런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솔이라는 플랫폼 안에 솔페이도 있고요. 솔비즈 이건 기업 뱅킹이고 네. 뭐 솔 아까 말했던 솔뱅크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게 인기 있는 신한은행 프로야구 적금이 있죠. 그게 이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마이카 신한은행 마이카였고 이건 자동차 대출이에요. 특히 이 대출 상품이 2018년에 처음 타이틀 스폰서 달고 그해 상반기에만 1조 원 넘게 판매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만 보더라도 프로야구의 마케팅 효과가 되게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한은행 사례를 조금 첨언을 하자면 뭐 역대 최장기간 KBO 타이틀 스폰서기도 하고 네. 뭐 저 또한 사실 KBO KBO를 이제 역대 최장기간으로 후원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어떻게 보면 한 고객이거든요. 왜 이제 KBO 팬으로서 좀 앞서 언급드렸던 뭔가 다양한 신한은행에서 제공했던 그런 서비스 등을 이용했던 고객인데 네. 특히 이제 신한은행이 당시 2018년 처음으로 KBO를 이제 후원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금융 상품으로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프로야구 적금을 이제 선보이게 됐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물론 그 이후로도 뭐 다양한 현재까지 이게 적금이 조금 개편이 되면서 다양한 적금 상품이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18년 당시 사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해당 팀의 성적이라던가 그 당해년도 그 적금 상품을 가입한 그 어떻게 보면 팬분들의 수로 합산을 해가지고 이 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의 적금이었거든요. 당시 18년도. 뭐 지금도 아마 크게 막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적금의 형태가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그 적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나오자마자 SK 적금을 가입을 해서 신한은행 적금을 가입해서 이제 꾸준히 저축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18년 당시 SK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조금 우대 금리를 좀 쏠쏠하게 챙겼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추가로 또 첨언하자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스폰서는 약 2009년, 2010년 원래 계약상으로는 2011년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약 2년 동안 진행이 됐던 당시 이제 CJ 마구마구 스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이제 잼민이들의 최고의 야구 게임이었죠. 그 마구마구가 이제 타이틀 스폰서로 가게 되면서 제가 당시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너무나 이제 큰 관심이 물론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었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야구를 보던 시즌이 아마 이 시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당시 원래 마구마구 같은 경우에는 공구 WBC 국가대표팀의 스폰서였으나 이제 그 이전 스폰서였던 이제 프로야구 스폰서였던 삼성전자 이제 파브가 이제 후원을 조금 중단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대표팀 스폰서였던 마구마구가 메인 스폰서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제가 당시 게임과 야구에 미쳐있던 시절이라 제가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게임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프로 스포츠를 후원한다?
뭐 당시엔 사실 그 스폰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뭐가 뭐고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던 시기였긴 한데 그렇죠.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어. 그냥 마냥 좋았고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그때 올스타전 때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마구마구 게임 대결을 하는 그런 콘텐츠도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거 기억이 나요. 제가 야구를 처음 보기 시작한 해가 맞아요. 2009년인데 그때 막 고졸 신인이었던 안치홍 선수가 맞아요. 막 마구마구 했던 올스타전에서 했던 장면이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KBO 리그의 스폰서를 논할 때 이제 타이틀 스폰서 말고 하나 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올해 오피스 디포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오피스 디포가 강남점, 그러니까 기존의 강남점을 리모델링해서 1호 KBO 스토어를 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스타전 전후로는 이제 기존 다른 매장에도 뭐 기념 굿즈 같은 걸 배치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전통적인 스폰서십 개념으로 체결을 했다면 그냥 보도자를 몇 개 내고 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뭐 통계 하나 붙여가지고 뭐 오피스 디포 플레이어 랭킹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하고. 근데 마침 KBO 리그도 팬들의 접근성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필요로 했고 또 19단 통합 마케팅을 전부터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마침 오피스 디포가 그럴 역량이 다 되니까 뭐 와이낫 느낌으로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스폰서십에서 파트너십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KBO 리그에서 가장 잘 보여준 건 이 오피스 디포 예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KBO에서 과거 이제 오피스 디포 이거 파트너십 체결하기 직전에 사실 이 프로야구 팬들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했던 방법이 팝업 스토어를 이제 아마 제가 이게 어디였죠? 거기 맞아요. 성수동이었나요? 네, 성수. 네, 맞아요. 아무튼 맞아요.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통해서 굉장히 그 오프라인 그 팬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네. 이 오피스 디포랑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이 팝업 스토어의 형식이 아니라 굉장히 1년 연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비시즌에서도 이제 야구에 대한 그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 사례가 거의 아마 이 사례가 첫 사례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뭐 내년 시즌 뭐 앞으로 얼마까지 운영이 될 거고 또 이 매장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의 경우 키움증권이 서울 히어로즈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좀 어떻게 이루어진 스폰서십인가요? 뭐 전형적인 그냥 네이밍 스폰서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스폰서십을 구분했을 때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 팀이나 경기장 이름을 기업이 돈 주고 사는 네이밍 스폰서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키움처럼 팀 이름만 기업이 딱 사는 경우는 글로벌로 넓혀봐도 되게 드물긴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구단을 소유 내지는 인수해서 뭐 이름 붙이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죠. KBO 리그 팀 대부분이 그렇고 뭐 해외 스포츠 리그 암만 지역 중심이라 하더라도 뭐 뉴욕 레드불스 이것도 그냥 레드불이 축구팀을 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대본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사례 하나는 F1의 그냥 스쿠데리아 페라리 정도? 원래 그냥 스쿠데리아 페라리였는데 올 시즌 뭐 어떤 그랑프리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HP가 붙었어요 뒤에. 맞아요. 네, HP가 네이밍 권리를 구매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명명권을 구매한다고 해도 보통 팀 이름이라기보단 경기장 이름을 많이 주고 삽니다. 네. 뭐 메이저리그 홈구장도 그냥 대부분 그냥 이 경기장 명명권이에요. 뭐 오라클 파크, PNC 파크, 부시 스타디움, 쿠어스필드 다 네이밍 라이츠가 포함된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랑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곁다리로 설명하면 뭐 팀 이름을 기업이 돈 주고 산다? 그러니까 팀 이름에 기업 이름이 붙는다? 이걸 좀 외국 교환학생들이랑 좀 얘기해봐도 되게 디스토피아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히 스포츠팀은 지역의 것이고 지역의 산물인데 여기 기업 이름이 붙는다? 뭐 이걸 좀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키움증권도 히어로즈라는 구단에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건 아니에요. 뭐 티켓 뭐 청탁 들어오면 구해다 주거나 뭐 그런 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기업처럼 야구단의 직원을 그룹의 직원으로 고용해서 월급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키움 프런트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구단들은 그래도 야구단 직원 월급이 모기업 수준은 돼요. 그 대기업. 물론 하한선이고 죽어도 잘 안 오르긴 하지만 근데 키움 프런트는 박봉으로 유명하죠. 뭐 왜냐면 월급을 서울 히어로즈에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계약이 끝나면 팀 이름에서 키움 글자를 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히어로즈가 언제까지 키움과 함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그 2028년까지 이제 5년 계약 연장을 추가하면서 계약이 연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나름 KBO가 현재 또 호황이에요.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은 상황에서 아마 그 이후로 추가 계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것 또한 나름 재밌는 요소일 것 같고 네. 이제 히어로즈의 좀 네이밍 스폰서의 좀 역사를 좀 짚어보자면은 이제 첫
그 히어로즈가 이제 창단을 했을 때 당시 첫 네이밍 스폰서가 이제 우리 담배 200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 이름이 우리 히어로즈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이 네. 됐고 그 이후로 사실 서울 히어로즈 혹은 히어로즈 명칭으로 네이밍 스폰서 없이 약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2010년으로 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유명해졌던 넥센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후원을 통해서 넥센 히어로즈가 됐고 네. 또 그 이후로 이제 키움으로 넘어와서 현재까지 키움 히어로즈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히어로즈 시절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2008년이었죠. 이제 네이밍 스폰서를 통해 히어로즈의 뭔가 창단 시즌을 힘차게 시작했던 우리 히어로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히어로즈 구단의 뭔가 가입금 미납 관련해서 논란이 터지게 되자 이제 우리 담배 측에서는 난 이렇게까지 후원을 못하겠다 하면서 후원사 권리를 시즌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시즌 중간이었던 2008년 시즌 중반부터 2009년 시즌까지 후원사 없이 히어로즈가 이제 팀이 운영되었던 거고 이제 그 밖에도 뭐 히어로즈가 네이밍 뭐 메인 스폰서 형태로 구단이 운영되는 체계다 보니 지속적인 뭐 해당 계약이라던가 스폰서십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도 나름 넥센과 키움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즈의 네이밍 후원을 통해서 굉장히 마케팅적인 효과를 얻은 그룹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넥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잘 몰라요. 차 뭐 관리하는 것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사실 타이어 브랜드 뭐 흔히 아는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 정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디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그 신발보다 싸다 뭐 이런 그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정도의 타이어에 대한 지식은 막 그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결과적으로 넥센 타이어라는 그 브랜드 명이라던가 이쪽에 뭐 사업 분야 같은 거를 뭐 저 같은 사람도 알아버렸으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지 않나. 그죠. 그런 마케팅이지 않나 싶고 당시 넥센 측이 누린 광고나 홍보 효과가 약 한 1,000억 원 규모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큰 이득을 봤던 형태의 네이밍 스폰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움에 대한 스폰서십만 알아보긴 좀 아쉬우니 다른 9개 구단의 팀 스폰서십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뭐 구단 스폰서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면 저는 일단 각 구단의 유니폼을 만드는 스폰서들을 살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KBO 리그 10개 구단이 다 달라요, 이 스폰서가.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데 일단 짧게 훑고 넘어가면 네. 기아는 IF 스튜디오고요. LG는 프로스펙스, KT는 뉴발란스, SSG는 어디죠, PD님? 다이나핏입니다. 그쵸. 네, 롯데는 윌윌플레이고 삼성은 언더아머, NC는 데상트, 한화 스파이더, 두산 휠라, 키움은 나이키예요. 이게 스폰서가 다 다른 게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 e스포츠 쪽에는 그 LPL이라는 리그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리닝이라는 브랜드가 전 구단의 유니폼을 다 맞춰요. 디자인 다 다르게 하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좀 비한 아닙니다만 중국스러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되게 다양성이 돋보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폼 스폰서가 바뀌면 그러니까 전 기아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로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사게 돼요. 그죠. 아무래도 눈길이 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좌뇌는 하지 말라 해도 우뇌가 막 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냥 양말 같은 거 살 때 그냥 IF 보이면 IF 사고 뭐 슬리퍼 살 일 있으면 그 전엔 디아도라로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스폰서십에서 기업이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이거긴 해요. 뭐 우리가 흔히 볼 때 유니폼 패치 뭐 오른쪽 팔 소매 안에 붙어 있는 거 저게 3억이래. 사실 이거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팬들이 저 로고를 보고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뭐 이 브랜드 제품 라인업 보고 사고 이 구매 전환율을 따져보면 스폰서십 금액만큼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100이면 100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스폰서십이라는 효과가 의식적인 차원보다는 되게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일 때 이제 소비자 구매 여정이라는 걸 따르잖아요. 이제 문제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단계. 이제 구매 다음에 뭐 구매 후 행동까지 있지만 어쨌든 이 대안 평가 때 무의식적으로 이 스폰서십에서 효과가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키움증권, 유한타증권 있으면 엔간하면 주식 시작할 때 키움증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말 못해요. 키움을 어디서 들어봤으니까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서 들어봤으니까라는 그 노출수를 사기 위해서 기업이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크기 때문에 더 한 발짝 들어가면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뭐 에펠탑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핵심은 그저 여러 번 노출되는 것만으로 호감이 증가해요. 물론 이게 브랜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브랜드 로고를 여러 번 보다 보면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첫인상이 긍정적이어야만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그래서 기업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팀에 후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스폰서십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KPI는
결국 노출이에요. 스포츠의 스폰서십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큰 이유는 스포츠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구매 전환율은 어차피 측정하기 어려워요. 측정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인 노출수 얼만큼 눈에 띄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PD님 저희 컴포넌스 후원사에 제안서 쓸 때도 제가 그 시안의 예상 노출수 계산을 그렇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길게 돌아왔지만 결국 이런 소비자의 생리 때문에 기업이 스포츠에 후원을 하는 거다. 뭐 다시 구단 스폰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기업 계열사의 브랜드가 스폰서로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SSC는 제가 알기로 뭐 절반 정도 되고 뭐 구단 다른 대기업 구단도 그 정도이긴 한데 NC는 뭐 게임 회사라 계열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때 뭐 퍼블리싱하는 게임들 몇 개 이렇게 유니폼에 붙이고 정도인데 그래서 오히려 도전적인 파트너십을 좀 즐겨해요. 올 시즌 말에는 네이버 스포츠 쪽에서 직관 챌린지를 되게 미뤘거든요. 그래서 NC 구단이랑 아예 파트너십을 맺고 남은 NC 홈 잔여 경기에서 다 직관 챌린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SSG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SK에서 SSG로 이제 구단을 SSG가 인수를 하면서 노렸던 효과가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SSG가 소비지 기업인데 이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계열사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열사 브랜드들을 활용해서 그 본인들의 구단 자체를 뭐 스폰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런 다양한 뭐 스타벅스라던가 뭐 이마트라던가 뭐 신세계 뭐 백화점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을 소비자들에게 단순 노출하기 위한 그 단순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애초에 프로야구 시장으로 진출했다라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고 네. 실제로도 SSG가 그 SK에서 SSG로 넘어오면서 그 마케팅의 방향성이 약간 이런 쪽으로 다 좀 변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연중 진행되는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던가 파트너십이 로 진행되는 뭐 이런 스폰서십 데이를 좀 보면은 주로 이제 SSG 자사 계열사들의 브랜드 홍보를 위한 그런 마케팅, 뭐 스타벅스 데이라던가 뭐 노브랜드 버거 데이, 뭐 이마트 데이, 스타컴 데이 굉장히 많은 그런 행사들을 주최를 하고 실제로 SSG 팬분들뿐만 아니라 또 프로야구 팬분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출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 밖에도 좌석 네이밍 브랜드조차도 심지어 다 자사 계열사 브랜드로 다 들어가면서 이 팬분들에게 굉장히 반복 노출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제가 SSG 팬이어서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들을 해당 야구장에서 접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또한 약간 그러한 패턴으로 맞아요. 넘어가는 맞아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SSG가 굉장히 좀 머리를 잘 쓰면서 프로야구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구단의 스폰서십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파트너십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핫한 게 있죠. 바로 캐릭터 파트너십인데요. 사실 2030 여성 팬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 굿즈의 가치가 엄청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두산의 대표적인 건 두산의 망곰이 망곰. 망그러진 곰 하고 랜더스도 라인 프렌즈랑 그쵸. 했었죠. 오래 했죠. 그리고 LG도 마루는 강쥐랑 하고 롯데도 액션 가면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다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굿즈 측면에서 협약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왜냐면 구단의 전통적인 수입원 순서가 뭐 1순위가 뭐 올타임 1위가 스폰서십, 광고료, 네. 그리고 입장 수익, 중계권, 매장 운영, 그 다음에 5등이 굿즈였거든요. 음. 근데 여성 팬 유입되면서 굿즈 비중이 엄청 커졌어요. 이게 김도영 특별 유니폼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5일 동안 사전 예약으로 판매된 게 7만 장, 그러니까 와. 100억 원 넘게 판매됐어요. 사전 예약으로만. 근데 그 작년 2023년 기아의 한 시즌 입장 수익이 102억 원이에요. 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느 구단이 귀여운 캐릭터를 빨리 데려와서 유니폼을 찍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울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KT가 스누피를 데려오기도 했죠. 사실 요즘 이제 이 캐릭터 파트너십 뭐 스폰서십이 굉장히 핫해진 게 거의 다 올해 뭐 망곰부터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LG 마루 뭐 저희 SSG 라인 프렌즈 쭉 있었지만 사실 올해 인기를 끌기 시작했지만 이 역사가 좀 생각보다 꽤나 오래됐습니다. 사실 맞아요. SK와 SSG는 굉장히 옛날부터 이 캐릭터 파트너십을 진행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만 언급을 드리면 16년도에 이제 포켓몬 피카츄와 맞아요. 콜라보를 해서 피카츄 유니폼을 이렇게 SK에서 판매를 했고 또 도널드 덕 아마 도널드 덕이 디즈니인가요? 아무튼 도널드 덕과 연관도 했고 스파이더맨도 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SSG로 넘어오면서 아기상어 뭐 그리고 스타워즈도 이렇게 콜라보를 굉장히 했었는데 네. 근데 과거에는 사실 단순히 정말 캐릭터 자체와 콜라보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약간 이 팬층을 겨냥한 20, 30대 팬층을 겨냥한 약간 뭔가 귀여운 컨텐츠, 귀여운 그런 캐릭터들을 활용한 캐릭터 파트너십이 이어지는 게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체감한 게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 팬들 관련해서 책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잠실야구장 뭐 주변에 가면서 한 60명 정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산의 망고미 때문에 두산 팬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LG의 마루는 강지 굿즈는 되게 평이 안 좋아요. 디자인이 별로라서. 근데 그런데도 사긴 샀다라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캐릭터 스폰서의 협업은 더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사실 생각이 또 드네요.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나올 때마다 사실 대란 열풍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맞아요. KT 스누피 출시될 때도 어쩌다 보니까 KT 그 이제 KT 위즈파크 현장에 있었는데 아침 막 5시부터 줄 서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출시되자마자 품절이 되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중고시장 거래에서 프리미엄가를 붙인 뭐 2~3배 붙인 제품으로 이제 굉장히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나름 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즉석으로 궁금한 건데 그 대기줄 성비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거의 여성 팬분들이 그쵸? 많았죠. 여성 맞아요. 팬분들이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아침에 오셔서 기다리셨던 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셨고 물론 나중에 이제 남성분들 또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약간 귀여움적인 요소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소다 보니 여성 팬분들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그 스폰서십, 대회 스폰서십, 팀 스폰서십 등 다양한 스폰서십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까 초반에 훈이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에게 후원하는지에 따라 스폰서십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는데 개인 선수를 후원하는 스폰서만 용어가 조금 달라서 좀 기억에 남는데 이유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제가 아까 인도스먼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용어는 한 번 더 좀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포츠에서 선수 개인 후원을 인도스먼트라고 하지만 광고 업계로 가면 여기서 한 번 더 구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어서랑 앰버서더를 구분하거든요. 네. 근데 인도어서는 일회성이에요. 그냥 딱 광고 한번 딱 찍고 마는. 근데 앰버서더는 일상에서도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스포츠에서는 그러니까 광고 업계에서 말하는 인도스먼트를 스폰서십으로 아예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광고 계약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둘 개념이 정확히 스포츠에선 반대인 거예요. 갑자기 축구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해리케인이 스케쳐스 축구화를 신거든요. 이제 매 경기 스케쳐스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이거는 네. 스포츠 업계로 보면은 인도스먼트라고 해요. 근데 광고 업계에서는 앰버서더인 거예요. 일상에서 계속 활용을 하니까. 반대로 케인은 알리안츠 그 보험사의 모델이기도 한데 이거는 스포츠에서 그냥 뭐 파트너십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광고 계약이니까. 근데 광고 업계에서는 인도스먼트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개념 차이도 꽤나 흥미롭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비즈니스가 좀 더 발전하면 정확히 용어에 대한 정의가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인도어스먼트 얘기를 꺼냈으니까 KBO 리그도 짧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구단별로 용품 후원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단 후원이라고 보긴 하지만 사실상의 선수 후원이에요. 결국에 그 장비를 쓰는 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경기력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개인적인 후원도 허용해줍니다. 구단에서. 그러니까 선글라스나 뭐 글러브, 배트 정도가 있겠죠. 이제 선글라스는 오클리랑 루디 프로젝트라는 브랜드가 유명한데요. 오클리로 하면 뭐 과거에 이정우 선수, 뭐 이대호, 류현진, 김현수 선수 다 후원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고요. 루디 프로젝트는 추신수랑 박병호가 유명한데 특이하게 약간 독립구단 파주 챌린저스도 후원하고요. 이제 은퇴선수협회 스폰서기도 해요. 그리고 글러브는 뭐 윌슨, 제트 롤링스 정도를 꼽고 넘어가고 싶은데 윌슨, 롤링스는 글러브계 양대 산맥이죠. 그렇죠. 윌슨은 메이저리그로 가면 뭐 무키 베츠, 스티븐 콴, 마이클 해리스 이런 선수들이 모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선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트는 일본 브랜드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특히 선호하거든요. 이제 고우석이나 김태견, 이민호, 뭐 이영빈 선수들이 쓰고요. 근데 뭐 KBO 리그에서는 선수 인도스먼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기본적으로 구단 용품 스폰서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이야기거리는 류성규 전 랜더스 단장님 칼럼에서 본 건데 21년쯤에 선수단이 단장한테 미팅을 요청했대요. 선수들이 단장한테 우리 한번 봅시다 하는 건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모아놓고 한 얘기가 선수들이 용품, 그러니까 특히 배팅 장갑 관련해서 불편함을 막 호소하더래요. 그래서 제품 관련 개선점이나 의견을 모두 모아서 단장님이 후원사에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직 선수 개인 인도스먼트가 KBO 리그에 그렇게 만연하지 않다는 점. 그럴 바에 그냥 용품 후원사한테 이런저런 코멘트 전달해서 그러니까 구단 용품 후원사한테 선수가 좀 쓰기 편하게 개선하는 게 싸게 먹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프닝에서 피디님이 간략하게 언급했던 저희 야구 공작소의 컨퍼런스 홍보 조금만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야구 공작소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제 컨퍼런스가 올해 12월 1일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제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뭐 한국 야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굉장히 수준 높은 발표자분들이 재밌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고요. 또 그리고 내외부 야구계 연사님들 또한 참석하셔서 청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실 예정입니다. 아마 조만간 청중 참여가 가능한 티켓 예매에 대한 공지가 있을 거고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야구를 잘 모르시지만 오셔가지고 많은 야구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야구를 많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오셔서 다양한 소통과 의견을 통해 야구에 대한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중간에 이제 저희가 재밌는 이벤트와 함께 뭐 후원사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상품 또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후원을 고민하고 계신 예비 후원사분들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폰서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선 이번에 후원해주시는 하이트진로 음료, 뭐 종근당 건강, UA컴퍼니, 코치라운드, 한민희 법률사무소 이 회사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이 야구공작소가 처음 여는 컨퍼런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기업한테 제시할 레퍼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살짝 모험이긴 한데 용단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그럼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출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사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왜냐면 야구공작소는 10년 가까이 쌓아온 레거시가 있고, 또 저희 글을 꾸준히 봐주시는 뭐 웹사이트의 일간 접속자 수나 뭐 SNS 팔로워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제안서 받고도 아직 응답 안 주신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당연하지만 뭐 그런 점 이해하지만 저희가 노출량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열 수 있는 야구 학술 단체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뭐 한국 야구학회의 행사가 열리지 않고 있고 몇 년째. 그래서 야구공작소랑 코치라운드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치라운드에 우리 야구 컨벤션이랑 연달아서 이제 같은 장소에서 3일 내내 개최를 하는데,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할 기업이 있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뭐 우리 야구 컨벤션이랑 같이 묶어서 후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12월에 야구공작소가 주최하는 야구 컨퍼런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야자수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재밌는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